반갑습니다. 77입니다. 녹색 건축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녹색 건축물이라는 거는 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또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약칭 녹색 건축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건축물은 이 녹색 건축물이다. 또 이 녹색 건축물 안에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하우스, 제로 에너지 하우스, 제로 에너지 빌딩. 그러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건 또 뭐냐면은 건축물에 필요한 그 에너지, 우리가 전체 이 에너지 소모 중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모가 한 40%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자체 생산되는 게 아니라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죠.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거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 그러니까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아주 최소화하는 겁니다.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소요량을 또 굉장히 줄이는 녹색 건축물, 이거를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제 단열 성능을 아주 고도로 해야 되죠. 그냥 단열재로 전체 지붕, 벽, 바닥 다 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단열을 굉장히 고도화 높이고, 그리고 또 틈새 바람, 기밀도라 그러죠. 건물에 밀폐성을 좋게 해서 이 바깥 공기로부터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냉장고처럼 아주 콱 밀폐를 시켜놓으면 이 우리가 공기 질이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깥에 겨울 같으면 찬 공기가 들어오고 실내 더운 공기가 나가면 에너지 손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회수, 열 교환을 하면서 열회수 환기 장치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게 돼요. 그래도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런 거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제로 에너지 빌딩의 개념도거든요. 그래서 지붕이랑 벽이랑 단열을 고도화시키고 또 창 같은 것도 굉장히 단열 성능이 좋은 그런 창을 쓰고, 그 다음에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 보충해서 쓰고, 그 다음에 바깥에 풍력, 풍력 에너지도 쓰고, 그리고 실내에 나가는 공기 또 들어오는 공기랑 이 접촉 면적을 크게 해서 열 교환, 열 회수, 그러한 환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이런 게 말하자면 제로 에너지 하우스의 개념 그림이에요. 이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그림이랑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자연형,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 개념으로, 패시브 하우스의 개념이 뭐예요? 고도의 단열, 그 다음에 밀폐성을 좋게 하고, 그리고 열외수 환기 장치를 쓰고 뭐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연형으로 패시브형으로 하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태양열, 풍력 뭐 이런 것들로 나머지 모자라는 에너지를 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패시브 공법, 액티브 공법 합쳐서 연간 정말 에너지가 거의 소비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형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제로 에너지 주택을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에너지 제로 빌딩. 여기에 필수적인 또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BEMS라고 합니다. BEMS. BEMS는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제로 에너지 빌딩을 실현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이거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전부 실시간으로 곳곳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수집된 이 에너지 소비 사용 정도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동 시스템을 BEMS라 그럽니다.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하게 돼요. 2025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 제로 에너지 하우스,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로 에너지 빌딩이 이제 상용화될 경우에는 연간 에너지 비용의 최대 약 한 80%까지 절감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국민 에너지 비용, 주택의 에너지 비용을 많이 감소할 수 있죠. 그리고 건축 분야의 그 신기술 개발로 해서 이걸 가지고 제로 에너지 빌딩 기술로 해외 진출, 또 해외 시장 개척하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2030년까지 약 신축 건물의 한 70% 정도를 이 제로에너지 빌딩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되는 거, 온실가스 또 감축 효과가 있고, 또 연간 한 뭐 정부 추산 한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이거는 하고 있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이제 500평방미터 이상의 공공 건축물 또는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 건축물도 전부 제로에너지 빌딩, 제로에너지 하우스 기준에 맞게 해야 돼요.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30세대 아파트, 이 공동주택 아파트는 30세대 이상은 이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지어지게 돼요. 그리고 2030년 이후에는 5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거는 전체적인 제로에너지 빌딩,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해야 되는 게 의무화가 아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이 난방비로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로에너지 아파트다 그러면 난방비 부담, 또 여름에 냉방비 부담, 뭐 말 그대로 제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측면에서 앞으로의 건축물은 이제 녹색 건축물, 제로에너지 하우스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시공 쪽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탈현장화 건축. 자, 지금의 우리 건설이라는 게 어때요? 현장 작업이죠, 현장 작업. 그래서 힘든 게 많습니다. 뭐 날씨 영향 받지요. 힘들죠. 또 먼지 발생하죠. 진동, 소음.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또 숙련된 기술자들이 또 멀리서라도 집이 멀어도 그 현장까지 와서 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탈현장화 건축, 이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제 숙련된 기능공들도 참 그렇게 도처에 있는 게 아니라 고령화가 되고 인력 수급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합쳐서 공업화 건축의 하나가 요 이제 공장 생산 방식. 그래서 공업화 건축을 뭐 이 PC 공법, 모듈러 공법, 인필 공법 이렇게 나누는데, 뭐 이거는 나누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인필 공법은 어떻게 보면 모듈러 공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는 현장에서 이 필드에서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 시설이 좋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으로 운반해서 조립을 하든지 그런 거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요, PC공법이라는 건 뭐냐? PC공법은 프리캐스트, 미리 찍어냈다, 미리 만들었다 이겁니다. 특히 콘크리트 제품이죠. 콘크리트 제품이 보통은 우리 지금 현장에서 형틀,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넣어서 굳히게 되죠. 양생을 하고 보양을 해서 탈형, 틀을 뜯어내면은 이제 건물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현장 공법이 아니라 어떤 공장이나 생산 시설에서 미리 만들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또 한 3가지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PC공법을 월 PC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RPC공법. 월 PC공법은 말하자면 벽식 프리캐스트입니다. 이 벽판을, 이 패널, 벽을, 바닥을 이런 걸 다 만들어서 현장 와서 조립을 해서 이 벽식 콘크리트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벽이 내력벽 개념이 되는데, 이런 방식은 한 뭐 5층까지 정도 일본 기준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RPC, 이거는 라멘 프리캐스트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멘조가 뭐 일체식이죠. 일체식 철근 콘크리트. 그러면 자, 기둥, 보 뭐 이런 거를 현장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이제 조립을 해요. 그래서 RPC 공법은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 60층까지 초고층도 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RPC 공법하고 WPC, 월 PC 공법을 두 개를 이렇게 짬뽕 시켜가지고 WRPC 공법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월 라멘 프리캐스트 공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프리캐스트 건축물의 한계 층수, 한계 높이는 그 층수는 15층까지 제한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45m 이하로 해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일괄 이 프리캐스트 공법에 대한 건축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캐스트 공법 외에 또 모듈러 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이다. 이 모듈러라는 거는
탈현장화, 공업화 건축의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 배수의 모듈화된 치수로 주로 이제 박스형이나 박스형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의 박스를 그러니까 유니트라 그랬는데 그 유니트 단위로 공장에서 생산해서 운반해서 현장에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러 공법은 또 뭐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잘 보이려나 몰라요. 간단하게 유닛 박스 방식이 있어요.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평창 올림픽 때 미디어 레지던스 선수 숙박동 그거를 이 유닛 박스형으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철제로 포스코 ANC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유닛 박스형, 말하자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를 쫙 갖다 조립을 하면은 이게 유닛 박스형으로 해서 모듈러 건축의 한 방법. 그 다음에 패널라이징 공법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패널을 다 모듈화 시켜서 벽 패널, 바닥 패널 뭐 다 패널로 만들어서 패널 조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필 방식이라는 거는 현장에 일단 뼈다구 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서랍장이 있으면 서랍을 이렇게 끼듯이 거기다 서랍식으로 유니트를 하나씩 다 만들어서 뭐 욕실 유니트, 뭐 기계실 유니트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갖다 껴서 조립하는 게 인필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듈러 건축이 앞으로 이 탈현장화 또 대량 생산, 공업화 건축에서 많이 시도돼야 될 공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선 뭐 이걸 모듈러 건축이라고 안 하고 스마트 시스템이라고도 그러고 영국에서는 뭐 모듈러 빌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내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창 올림픽 때 선수 숙소 포스코 ANC에서 했는데 그게 이 1인용인데 딱 컨테이너 박스 폭은 한 3m가 조금 넘고 3m 30, 그 다음에 길이가 한 7m 이렇게 된 전체 박스가 있어요. 박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객실이 300개면 객실 유니트 300개, 그 다음에 아마 계단에 들어가는 그 유니트가 있어요. 그게 한 11개가 들어가고 복도에 쓰는 모듈이 11개, 그리고 보일러실 세팅된 유니트가 3개인가 이렇게 해서 전부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운반을 해다가 갖다 척척척 포개서 이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박스가 아니라 포스코에서 제작한 철제로 된 모듈 유니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계올림픽 평창 끝났어요. 끝났으면 거기에 그 숙박 시설이 이제는 필요 없다 그러면 다 볼트너트 풀러가지고 분해해서 딴 데다 갖다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그게 장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공업화 건축 부류에 들어가야 되나? 요건 조금 뭐 모듈 개념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모듈 유니트를 만들 때 이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D 프린팅 건축입니다. 자, 모듈을 만들고 싶은데 이걸 뭐 콘크리트 프리캐스트로 공장에서 만들지 철제로 만들지 이것도 있지만은 3D 프린트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앞으로 우리가 또 발전시켜야 될 게 3D 프린팅 건축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과 좀 연구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요소가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요거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나와가지고 로봇가 레이어라 그러죠. 겹겹이 적층시켜서 이 노즐 끝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일반 3D 프린터가 뭐예요? 필라멘트라고 거기에 레진이라 그러죠. 이 녹아서 레진이 나오면서 식으면서 굳는 방식이 있는데 이 건축에서 그 적층 재료는 이 적층 재료가 굉장히 또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개발을 많이 해야 될 분야인데 주로 뭐 세멘트 개념입니다. 세멘트 페이스트, 세멘트 몰탈 이게 노즐에서 나와요. 그래서 한 바퀴 쭉 적층을 해나가는 거죠. 계속. 근데 이게 다음번 노즐에 세멘트가 토해낼 때까지 밑에 게 어느 정도 굳어야지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적층을 하면서 이 굳는 시간 또 이게 너무 빨리 굳으면 또 노즐에서 나오다 굳을 수도 있고 3D 프린팅 기법도 지금 뭐 중국, 미국 뭐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연구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탈현장 공업화 건축의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또 이 3D 프린팅도 전체 3차원 다 하지 말고 어떤 패널을 제작한다든지 일부분 부품을 제작을 해서 그거를 갖다 운반해서 모듈러 건축 개념으로 또 조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서 살 것이다. 제로 에너지 아파트에서 살게 되고 또 이제는
공장에서 만든 유니트화된 어떤 우리 건물 공간 안에서 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색 건축과 함께 공업화 건축, 또 유니트 건축, 3D 프린팅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